자, 이거 나눠준 거, 요거 경희됐고, 요거 한번 일단 봐봐. 자, 이거 지금 일단 읽고, 요거는 문제가 1번과 2번인데, 1번하고 2번. 자, 1번에다 한번 써봐봐. 뭐라고 쓰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역사에 대한 이해, 요거 지금 나눠준 거, 경희됐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역사 이해, 요게 1번 문제의 주제어고, 문제 2번,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주제가 뭐야? 논제 2번에서의 주제는 뭐야? 그죠? 삶의 태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을 바라보고 있지. 우리는 이걸 볼 때, 바에서의 삶의 태도는 하고 규정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일단. 여러분은 바를 먼저 보고, 바에서 삶의 태도는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이제 아웃라인 다 잡아줄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에 나타난 현상, 다에다 쓰세요. 다는 현상이야. 라도 현상이고, 마도 현상이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야.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틀을 먼저 잡는다고 했죠. 틀. 우리가 뭐라고 했어? 단락 구성, 주제문 설정, 추론의 방향.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 역사는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A다. 블라블라. 나에서 역사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 이해는 B다. 블라블라. 요건 비교야, 비교. 대략 글자 수 250자, 250자. 그지?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예를 했어. 오늘은 여기에 두 번째 문제. 요 놈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해. 얘 해석인데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해석의 대상이 있다고 했어. 대상이 다라마야. 그럼 내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현상이야.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패셔너블하다는 걸 의미해. 규정이야. 그 패셔너블하다는 게 뭐지? 수를 분석해 줘야 되죠. 혹은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현상이지. 그거는 말이야. 뭘 의미할까? 비말 감염 예방이야.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치? 또 그 사람이 문신을 했다는 것은 문신은 뭘 의미해? 조폭인가? 아니면 문신은 뭐지 또? 가오? 또 뭐지 문신은? 있을 거 아니야. 규정.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야, 너 설명하는데 근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요거는 제이심은 다, 라, 마. 얘가 현상이야. 현상. 그래서 제이심은 다에서 N1이라는 현상은 이 바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 보니까 바에서 삶의 태도는 자연을 강조해. 예를 들어서 혹은 공존을 강조해. 뭐를 강조해.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자. A, B, C, D, E, F. 요거 대략 200자야. 150에서 200자. 이쪽에 있는 개념, 여긴 개념이야. 개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서 우리는 글을 쓸 때 주어는 현상이라고 했지. 주어는 현상이야. 수로는 개념이야. 그러므로 보면 다에 나타난 N1이라는 현상은 제이시문 바의 삶의 태도에 A로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오케이? 지금은 이거 방향만 잡아주고 여러분 읽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 거야. 요거 대략 250자, 250자, 250자. 또 라에서도 N2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이시문 바의 B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현상. 비말 감염 방지야. 비말 감염이란 비말 감염이란 침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는데 이게 개념이야. 마스크를 꼈다는 것은 마스크에 있는 뭐라고 해요? 조직, 면 조직이 이러한 비말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비말 감염 방지를 의미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또 현상. 제이시문 마에서도 N3라는 현상이 또 있겠지. 이거는 제이시문 바의 예를 들어서 쌤 이건 제이시문 바의
E와 F로 설명할 수 있네요. 근데 250자라고 했잖아. 그럼 개념이 여기 현상이 두 개는 들어갈 수 있어. 제시문 다 이러이러한 현상은 바에서 A로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또 제시문 다의 N2라는 현상은 바의 예를 들어서 C로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써준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경희대 거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바나의 내용을 우리는 요약하진 않습니다. 그냥 비교 바로 합니다. 논지의 차이하다 밑줄 쳐봐. 차이, 비교야.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 우리는 오케이 가에서 역사를 보니까 A라고 규정하는군. 혹은 역사는 A군. 역사는 직선적이군. 역사라는 것은 반복적이군. 역사라는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역사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혀 다른 여기 없는 건데 역사는 투쟁이야. 투쟁이란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러면 항상 주제어가 있고 얘가 있으면 내가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 이때 주의점은 모든 비교는 얘하고 얘는 쟁점이 되게 돼 있어. 얘하고 얘는 흑이면 백이고 남자는 여자여야 돼. 오케이? 이런 대립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가. 알겠죠? 글자 수 대략 250자. 오케이? 이런 차이를 찾아줘야 돼. 여기는 제이시문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먼저 제이시문 바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이러이런 건데 근데 제이시문 바를 읽어보면 이 삶의 태도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지 않아. 다 읽고 본문에는 없지만 이거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현재 중심인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효율에 대한 부정인데 여기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즉 이 말을 왜 주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제이시문 바가 이론으로 가득 차면 좋은데 이론이 없으면 얘를 보고도 얘의 내포된 의미를 뽑아내야 돼.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여러분이 현상이야. 여러분을 내가 다 읽었어. 여러분이 텍스트야. 여러분이 제이시문 바야. 다 읽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잠깐만. 얘네는 안 써있지만 내가 학생 이게 개념 규정인 거야. 이해됨? 또 여러분을 보니까 잠깐만. 얘네 수험생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잠깐 얘네 보니까 현상이잖아. 근데 내가 청소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여러분을 보고 미성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학원 수강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즉 요 제이시문 바를 보고 여기에 직접 없지만 제이시문을 보고 이거는 뭔 개념이야? 를 내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쪽에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더 다각화되겠지. 논술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 우리가 논술은 개념 싸움이야. 누가 개념을 많이 뽑느냐가 중요하거든. 아시겠죠? 비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역사는 A네 하고 이제 보면 써야지 그러면 안 돼. 역사는 A네 하고 찾았으면 얘와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제이시문 가를 보고 나를 보면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어휘도 있고 혹은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그냥 스토리텔링도 있어. 그래서 쟁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이시문 가를 보고 제이시문 나를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제이시문 가하고 나중에 어느 걸 먼저 읽어야 되나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돼. 모든 논술에서는 거기다 써보세요. 이 제이시문에서 먼저 어떤 제이시문이든 쉬운 거 먼저 독해해 줘야 돼. 쉬운 거. 왜냐하면 쉬운 거를 먼저 독해해 줘야지만 전체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 대충 얘기하는 게 이런 거 같네? 그 범주를 알아야지만 내가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아시겠죠? 됐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나눠서 하자.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 먼저.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비교를 했으니까 비교를 당연히 하지만 오늘은 해석을 중심으로 볼 거야. 제이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이건 그대로 해줘야 돼. 바에서 삶의 태도는 첫째 무엇이다. 두 번째 무엇이다.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도 돼. 또 삶의 태도란 무엇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지? 삶의 태도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을 찾아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이심은 다를 보면 자, 다를 한번 같이 봐. 다를 보면 사냥꾼 이야기야. 사냥꾼. 사냥꾼이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숲을 파괴해. 막 느낌이 오지. 사냥꾼이 동물을 죽이고 숲을 파괴. 잠깐. 동물을 죽여 반생명적. 이렇게 되는 거야. 반생명적. 숲을 파괴. 자연에 대한 뭐지 이건 자연 파괴? 자연 파괴라기도 할 수도 있고 자연을 지가 숲을 벌목해서 돈을 벌려고 해. 자연을 도구화. 그치? 써두세요. 써두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연을 인간과 얘가 분리하려고 하네.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그치? 자연의 타자화.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근데 쌤 제가 제이심은 바를 읽어보니까 얘와 대비적 개념인데 그러면 얘가 뭔가 좋은 얘기 같은데요. 얘는 나쁜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이심은 다에 나타난 사냥꾼의 이러이러한 태도는 바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태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존이 있다. 삶의 태도 중 공존의 관점과 대비된다. 공존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태도가 여긴 긍정적 개념이라면 만약에 얘가 긍정적 개념이야. 얘가 플러스 개념이고 얘가 마이너스 개념이고 얘도 마이너스 개념이고 얘가 플러스 개념이라면 얘 관점에서 얘는 타당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얘 관점에서 얘는 타당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라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제이심을 놔볼까? 라도 슬픔이 기쁨에게 정어성인가? 그거죠. 그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제이심을 라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시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아마 봤던 시일걸? 그럼 여기에서는 슬픔을 긍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내용 중에 어떤 눈이 겁나게 오는 날 할머니가 막 줄 사세요 이러는데 젊은 남자 여자에 가서 할머니 이거 좀 깎아줘요 이거.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얘네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이것도 뭔가 공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쪽 거를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러면 얘와 얘의 대비적 어떤 개념이 되겠고 얘 제이심은 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어떤 개념이 되겠지. 그렇지? 얘와 얘는 반대 개념이니까 얘와 얘를 통해서 얘를 역추론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 자, 내가 지금 여기서도 가에서 역사는 A다 해놓고 이쪽에 있는 개념을 많이 찾는 놈이 장땡인 거야. 이때 논술을 보고 쌤 역사는 미래지향 쪽이네요. 미래성이다. 해놓고 미래성 하나만 설명해야지. 근데 미래성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미래성은 미래를 추구한다. 미래를 바라본 동어반복적인 거. 최악이야. 혹은 이렇게 해놓고 본문 갖다 베껴야지. 그것도 최악인 거야. 오케이? 항상 텍스트에서 쟁점은 가져오지만 뭐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 여러분 그 대면 첨삭할 때 플러스 알파라고 했지. 뭐야? 추가적인 너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별력이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내는 건 이런 거지.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여기 학생이네 하고 나가.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개념 하나를 찾은 거지. 근데 학생이네, 수험생이네, 청소년이네, 미성년자네 다 앉아있네. 그지? 엄마는 이해가 돼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텍스트를 읽고 이게 뭘 의미하지? 계속 뭘 의미하지? 뭘 의미하지? 머릿속으로 지금은 틀려도 좋으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지? 일단 읽는 시간
두 번째는 요거 한 15분 정도 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하지 말고 지난 시간도 뭐라고 했어? 읽으면서 계속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막 개념 규정을 해줘야 돼. 떠오르는 어휘를 다 적으세요. 떠오르는 어휘를. 알겠지? 지금이 45분이니까 딱 7시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설명하고 내용 같이 보고 여러분 글 쓸 때 오늘도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모든 유사한 문제는 다 이런 구성이야. 그러니까 이 구성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즉 여기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렇지? 밑줄 쳐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기다 써봐. 일단 크게 해석형이야. 해석형.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 논술 문제는 항상 주제가 있고 주제. 그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관점. 우리 수로로 배치했지. 뭐 자연민은 인위성의 배제이다. 노동은 소외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쪽에 인위성의 배제, 소외 이쪽이 바로 개념이야. 주제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어. 논술은 그래서 관점 싸움이고 개념 싸움이라고 했던 게 그거야. 여기 보면은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맨 뒤에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이 바의 관점 거기다 씁니다. 또 이거를 우리가 이론형 제시문 거기다 써. 이론형 제시문. 얘가 이론형이야. 얘가 이론형 제시문. 자, 그리고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나는 이론형 제시문을 X 제시문이라고 하거든. X 제시문을 바탕으로. 근데 바탕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X 제시문을 기초하여, X 제시문을 토대로, X 제시문을 활용하여, X 제시문을 고려하여, X 제시문을 참고하여, X 제시문을 참조하여 등등등 다 같은 말이야. 얘가 근거가 되는 거야. 야, 너 이쪽에는 있는 문학 제품 보통 우리는 요 현상형 제시문 이쪽에 나와 있는 다라바에 나타난 다라마 밑줄 치세요. 이걸 다 Y 제시문이라고 하거든. Y 제시문. 이걸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했어. 이쪽에 Y 제시문을 해석하시오. 해설하시오. 해설하시오. 평가하시오. 뭐 검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같은 말이야. 혹은 이렇게 논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논하라. 논술에서 논하라는 두 가지야. 비판하라 아니면 해석하라야. 비판하라 아니면 해석하라야. 이해가 됐지? 즉, 야, 너 Y제시문, 즉 이 X제시문을 방금 이론형이라고 했다면 얘는 현상형이야. 현상, 사회현상, 뭐 경제현상. 이 현상에 해당되는 건 보통 논술에서는 문학작품. 또 도표. 이렇게 나와 있어. 야, 이 작품이나 도표를 설명해줘. 이렇게 나와 있어. 논술에서는 문학작품 도표 혹은 여기에 에피소드라든가 스토리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다 현상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나올 때는 다 똑같아. 어떤 거를 바탕으로 어떤 거를 토대로 다라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로 할 수도 있고 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다라마를 바탕으로 제이심은 나의 도표, 다라마를 바탕으로 제이심은 나의 도표를 설명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론형 제시문이 하나고 현상형이 세 개, 현상형이 세 개, 이론형이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해가 되지? 그럼 우리는 주제가 삶의 태도니까 바의 삶의 태도란 첫 번째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봐봐라.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는 걸까? 그죠?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읽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잠깐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머릿속에 주제의식이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아, 얘가 삶의 태도는 하고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보면 티베트 고원과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 뭔가 인도야. 티벳이야. 느낌이 확 오잖아. 아, 인도 티벳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뭘까? 여기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문명 비판이거든. 거기다 쓰세요. 문명 비판. 이게 넓은 범주다. 그지? 문명 비판. 그러면 문명을 비판한다는 거에서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어? 문명을 비판하니까 당연히 자연에 대한 보호. 그지? 쌤 여기 그게 없잖아요. 문명 비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추가 추론하는 거야. 보통 문명 비판하는 건 다 그렇잖아. 문명 비판, 자연과의 공존. 그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지? 그럼 문명 비판이니까 효율에 대한 비판, 자본에 대한 비판. 이게 나오잖아. 좀 더 보면 정말 그런가? 16년이라는 시간은 위 질문에 대한 내답을 극적으로 바꿨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던 산업문화, 밑줄. 산업문화를 다르게 보았다? 산업문화에 대한 비판이지. 문명에 대한 비판이야. 그 문명에 대한 비판은 보통 방금 얘기했던 생각해봐봐. 그 논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배우면 빨갱이가 된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주주의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 독재가 나타나고. 그치? 혹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군부 독재가 일어나고 이거 우리가 비판해야지. 이해됨?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럼 산업화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산업화가 뭔가 긍정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왜 그게 아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산업화의 가장 긍정적 측면, 자본주의의 가장 긍정적 측면은 뭐야? 편리함이지. 쌤도 여기 올 때 차 타고 왔는데 만약에 옛날이라면 여기 오는 거 꿈도 못 꾸잖아. 그 옛날이라면 지금 에어컨 이거 임파서블이야. 여기 지금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야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했을 거야. 그 불편함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근데 그런 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그지?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나는 진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진보를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 맥락은 진보나 발전. 진보라는 단어 밑에 써봐. 발전. 진보, 발전 이런 게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의문.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끊어봐. 뭐에 대한 이거는 파괴입니까? 자연 파괴잖아.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이야. 새 도로가 의미하는 게 뭐야? 효율 아니야? 효율, 속도,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공원을 가로질러 난 도로를 그냥 공원을 가로질러 도로가 났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잠깐 도로가 뭘 의미해? 속도와 효율을 의미하지 문명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다네.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거나 전통에 대한 파괴죠. 전통에 대한 파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전통에 대한 파괴, 전통에 대한 부정. 그지? 길모퉁이 가게 대신 현대식 대형마트. 현대식 대형마트가 추구하는 게 뭐야? 편리와 효율 아니야? 그 다음에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대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숨가쁘게 밑줄 치세요. 그렇잖아. 그죠? 너네도 지금 오늘도 아침에 한 7시 정도 일어났나? 7시? 몇 시에 일어나 요즘? 학교 1교시 몇 시야? 8시 50분? 등교 몇 시야 그러면? 8시까지야? 30분? 좋네요.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 6시 30분이 등교였거든. 미쳤지. 근데 생각해봐라. 등교가 6시 30분이야. 우리는 하교가 10시. 그래서 학교에 나갈 때 뭐라고 했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거든.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2005년이 몇 년이야? 2025년인가? 2025년.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일하거든.
우리나라만 해도 1980년대까지 농업. 만약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그 이전 조선시대로 가보자. 지금 여름인가? 잠깐만, 지금 여름 맞지? 6월 말, 그지? 6월 말이면은 이제 조금 바쁘죠. 한 4월부터 바빠서 가을 거지하고 저기 뭐라고 하지 저거 추수하면은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까지 놀아. 그리고 옛날에 농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 용어를 내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모내긴 봄에 하는 거고 어쨌든 뭐 잡초 뽑고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리고 저녁에 어쨌든 해지기 전에 돌아와요. 그 예전에는 뭐 이런 조명이 없잖아. 조명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호롱불인가? 그거 켜놓고 한 8시까지 있다가 그때 자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저녁 몇 시까지? 보통 한 우리 11시, 12시까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에 한두 시까지 공부하고 자잖아. 그치? 인류 역사상 가장 빡세게 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갓댐인 게 뭐냐면 24시간 김밥집을 하잖아. 그리고 아무 때나 우리가 뭘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저녁에.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왜냐하면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보통 자는 시간이 아마 1시 정도 될걸? 12시, 1시? 그치? 보통 하루에 한 7시간? 요 정도? 6시간? 요 정도 잘 거야 아마. 근데 옛날에 농업사회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순수 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이 월등히 많은 거야.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매일매일 힘들고 숨가쁘게가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재용이면 돼.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이야. 이 말을 왜 했을까? 거기다 쓰세요. 문명의 다른 이름은 문명이라고 쓰고 문명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은 경쟁 사회인 거야. 속도 사회이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해주는 이유는 뭐야? 여기에서 그런 거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논술은 정답이 없어. 내가 지금 설명한 거는 나의 설명이고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다른 걸 뽑아낼 수도 있어. 논술에서는 이 제시문에서는 요것만 뽑아 그거 없어. 근데 여러분이 다른 걸 뽑았어. 근데 우리가 읽는 사람이 이것도 말이 되네? 그걸 설득력이라고 하거든. 거기다 써보세요. 추론의 설득력. 추론은 정답은 없다. X. 거기다 쓰세요. 정답 X. 정답은 없는데 설득력이 있는 다양한 모든 추론은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수능처럼 보면 안 돼. 답이 뭐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은 텍스트를 보고 잠깐 이거는 이런 걸 내 뽑아내고 이걸 설득력 있게 써야지. 그게 중요하지.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수동적으로 바뀌거든. 이해됨? 알겠죠? 자, 그래서 바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내가 제이시몬 바이를 지금 쭉 설명해 준 거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봐라. 제이시몬 바이에서의 삶의 태도는 문명 비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는 속도에 대한 부정이고, 그렇지? 효율에 대한 부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 화자의 삶의 태도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예를 들어서 문명의 발전, 이곳 편리함이라고 보지 않는다. 등등 블라블라 쭉 이렇게 쓰겠지. 됐지?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예를 가지고 다라마는 내용을 보면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가 중요한데라고 내가 말한 이유가 있어. 자, 요거 비교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한데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 이게 매년 해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요거 일단 제이시면 다 요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 여기를 잘 봐야 돼. 자, 이걸 쓸 때 우리는 제이심은 다를 같이 본 거야. 그러면
사냥꾼의 행동 중에 얘가 일단은 느낌으로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사냥꾼의 행동은 뭔가 좀 별로지. 부정적이잖아. 그럼 우리는 쓸 때, 자, 이걸 키웠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A라는 방식이 있고 B라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거를 가르치는 혹은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도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쓴다. 제이시몬 바에서 나타난 사냥꾼의 꾼은 이런 행동하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그런 행동하고 이렇게 썼어. 이는 제이시몬 바의 삶의 태도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해놓고 타당하지 않다. 이는 문명 비판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다. 즉 제이시몬 바의 내용을 쫙 쓴 다음에 이거는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안 좋아.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건.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얘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하지? 제이시몬 바에서 사냥꾼의 숲에 대한 벌목은 사냥꾼이 숲을 벌목하는 것은 한 다음에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대상화이다. 이 대상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잖아. 뭐가 달라? 여기는 내용을 현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짧게 썼지. 현상 거기다 쓰세요. 현상은 짧게. 여기가 여러분이 논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가 논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매년마다 야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또 이렇게 썼네. 변별력이 없어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제 대비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얘와 얘가 뭐가 다르냐? 사냥꾼의 숲에 대한 벌목은 자연의 대상화이다. 자연의 대상화의 관점에서 볼 때 뭐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현상, 개념 규정.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성민이는 똑같은 거야. 성민이는 학생이다. 와 사냥꾼의 숲에 대한 벌목은 자연의 대상화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똑같아. 왜? 성민이는 현상이지. 학생이라는 건 개념이야.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했어? 얘를 설명했지. 학생이란 특정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17부터 19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이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수능 공부인데 수능은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을 해. 근데 이때 주어. 성민이가 국어는 뭐 강민철 걸 듣고 영어는 뭐 누구야 이명학 걸 듣고 수학은 은건이 걸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했잖아. 맞지? 뭐 했어? 현상, 개념에 대한 분석, 개념, 분석, 현상의 구체화 이렇게 돼 있지. 다시 현상, 개념에 대한 분석. 쉽게 하면 주어, 수로, 분석, 주어의 구체화야. 다시 현상, 개념 분석, 현상 구체화 똑같은 말. 주어, 수로 분석, 주어의 구체화. 그치? 그러면 봐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의 대상화를 설명해야지. 그치?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생명이 있는, 아직은 문장으로 쓰지 않는 거야, 지금. 생명이 있는 자연을 타자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명 자체를 하나의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치? 즉,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처음에 어휘로 썼냐면 어휘로 써야지만 나중에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 처음부터 문장으로 쓰면은 문장 쓴 걸 또다시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것이다 한 다음에 그러한 관점에서 사냥꾼이 숲을 벌목했다는 것은 여기 주어를 좀 구체화 시켜줘야지. 그치? 숲에 있는 나무,
가치를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주어를 더 들어가도 돼. 다시 주어로 가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제이시몬 바의 사냥꾼의 이러이러한 태도는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대상화이다.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이시몬 바에서 사냥꾼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파괴이다. 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있죠. 가장 안 좋은 거 여기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만 제이시몬 바에 나타난 현상을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했더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이시몬 바를 보면 사냥꾼이 뭐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는 제이시몬 바의 삶의 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뭐가 없어? 왜냐하면이 없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했어? 사냥꾼이 숲을 벌목하는 거는 제이시몬 바의 자연의 대상화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부정적이다. 우리는 쓴 다음에 자연의 대상화가 뭐지? 수로 분석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쌤이 매년마다 이게 논술을 가르치면서 보면 논술은 이거를 수능처럼 빨리 답이나 얘기해 주지. 이게 불가능한 게 나는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난 좀 생각이 달라.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가이딩만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 그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올려준다고 했던 거 중간에 어저께가 선생님이 시험이었거든. 저기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그 시험이 있어요. 그 검도 시험. 그 이제 사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시험이 어저께 끝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올려줄 건데, 그 시험을 충청북도 음성 그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 그쪽에서 쌤이 그거 이제 어저께가 하는 게 실기,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이제 검도에 해당되는 이론들이 있어. 그 어저께 오후 1시부터 시험 봤거든. 나도 그 시험을 위해서 한 2주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 근데 공부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있나? 나도 놀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밤에 맨날 켜놓고, 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공부 방식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는 이렇게 교재가 있고 그다음 공책이 있고 뭐가 있냐면 연습장이 있어. 연습장. 근데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쌤이 딸내미한테도 맨날 야, 너 항상 어떤 수업 시간이든 선생님이 말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중요한 개념은 연습장에다 적어야 돼. 연습장에다 적고, 외우는 걸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 또 하나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postpone이라는 단어가 있다.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이거 postpone, 연기하다 이렇게 외우잖아. 눈으로 postpone.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공간들이 많잖아. 공간에다가 포스트폰을 찍는 거야. 이렇게 포스트폰. 그지? 눈을 감으면 칠판이 있지. 눈에다가 포스트폰.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라고 하거든. 계속 반복해서. 모든 공부의 원칙은 반복이지, 반복. 그지? 그리고 공부가 행복할 수 없죠. 공부하는데 막 미소가 지어지고 이런 예외적인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지. 모든 공부의 핵심은 논술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한 번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논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자, 아시겠죠? 대략 방향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봐봐. 라번 보세요. 라번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근데 우리도 라도 어떻게 봐야 돼? 제이시몬 라도 볼 때 어떤 현상, 거기다 써봐. 문학작품에서의 현상은 행동이야.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말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있네. 네 번째 행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 행위. 그치? 혹은 고통받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 행위. 이렇게 써야지, 여기다. 귤값을 깎는 행위는 제이시먼 바이의 관점에서 볼 때 공존의 부재이다. 공감의 부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혹은 여기 보면 맨 밑에 여기 제이시먼 라이의 중간에 가만히 덮인 동사자. 뭐야? 여긴 뭡니까? 동사자에게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또한 동사자에게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뭐야? 제이시먼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뭐야? 제이시먼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효율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뭔 말이야? 누가 죽어 있으면은 이 양반 어떻게 하면 되지? 참 안타깝네 이래야 되는데 죽어 있는 걸 갖다가 야, 내가 저 사람 덮어주고 그러면은 덮어주는 행동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에게 이득이 되나? 그 효율적 행동을 봤을 때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됨?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말을 따라하면 돼, 그냥. 무슨 말이냐? 내가 방금 이렇게 했지. 동사자에게 가만히를 덮어주지 않는 행위는 제이시먼 바의 관점에서 공감의 부재이다. 일단 외워야지, 그러면. 현상 개념이니까 동사자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공감의 부재. 무엇은 무엇. 이렇게 머릿속으로 반복하면 돼. 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틀이 우리의 의식이 잡히게 되거든. 그 다음에 마번 보세요. 다라마. 마번 봐. 마는 너무 길지 않아? 거기다 쓰세요. 이 긴 분량을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논술은. 즉, 여러분이 이 문제 봤다고 다하고라는 짧은데 얘가 기니까 얘를 길게 배치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분량 배분이 일정해야 돼. 그럼 우리가 제이시먼 마에서도 핵심적 쟁점 2개 정도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거를 보면요. 자, 첫 번째 달랑 맨 밑에 볼까? 첫 번째 달랑 맨 밑에.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하고 할 만큼의 일, 밑줄, 먹을 만큼의 밥. 사실 요것도 할 말이 많죠. 할 만큼의 일, 먹을 만큼의 밥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효율에 대한 부정이거든. 그럼 여러분은 효율에 대한 부정이 뭘 의미하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효율에 대한 부정은 속도에 대한 비판이야. 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단락에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봐. 세 번째 단락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첫 주자는 조르바.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온 거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자 브론토는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다. 괜히 나오지 않았겠지. 첫 번째 주자가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온 거 알아? 뭡니까 이거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잖아. 그 다음에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다? 봐봐라. 야, 100m 달리기라는데 두 딸의 손을 잡고 뛰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야? 가족의 가치인 거지. 그치?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다들 바쁘셔가지고 어렸을 때 잘 못 놀아주잖아. 그지? 못 놀아주는 것도 사실은 아들내미 딸내미들 서포팅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놀아주는 아빠는 또 놀아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볼 때 두 딸의 손을 잡고 이게 뭡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관계이다. 이런 의미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써야 돼? 바의 관점에서. 제이시먼 바. 제이시먼 바의 관점은 속도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지. Right?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다. 밑줄 쳐. 그저 달리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저 달리다. 밑줄 쳐봐. 그저 달리다. 생각해봐. 이 맥락에서 그저 달리다. 뭐야? 그저 달리다. 여러분도 그저 공부하거나, 그치? 그저 경쟁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잖아.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기에, 우리가 경쟁만 하기에 여러분의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여행도 떠나야 되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경험도 해야 되고, 뭐, 악기도 달아야 되고, 그런 거거든. 근데 내가 공부만 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이외에 다양한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나는 일 이외에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오직 돈만 벌려고 혹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그게 뭐야? 라는 비판이야.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는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지? 보통 쌤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운동이거든. 운동.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나? 우리 딸내미는 주중에는 권투를 하고요. 주말에는 검도를 하고 가끔 주짓수를 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너 오늘도 성적이 나왔어. 성적이 딱 중인데 성적이 나왔어. 아빠 먼저 앞부분을 아빠 나 도덕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그랬구나. 잘했어. 근데 아빠 국어가 국어 얼마 나왔어? 국어 65점. 65점.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하는 약간 그 어떤 그 아쉬움. 근데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가 국어 강사이자 예전에도 국어하고 영어를 다 가르쳤기 때문에 얘가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는 한번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놀아야죠. 그 나이 때는 놀아야지. 근데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걸 써도 돼. 여기에다가 제이시먼마에서 나온 달리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은 제이시먼 바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치?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다 뭐 했어? 지금 다 한 거는 현상 개념 규정이야. 현상 개념 규정.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과를 들어가든 논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 뭐 경영학, 원론, 사회학, 개론, 원론 이거 다 이론이거든. 그런 걸 배우는 건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저런 현상이 딱 일어났어. 저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통계학이야. 통계학적 관점에서 뭘 의미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건 뭘 의미해? 심리학, 통계학, 학이라는 거 다 이론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야 될 학과에서 내가 이론을 배우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론이고 나발이고 배워도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툴, 그게 바로 이론이거든. 여기 이 제이시먼에서 보면은 제이시먼 바가 이론이야. 얘가 이론이야. 야, 너 이 이론을 가지고 다라마의 현상을 설명해 줘. 만약에 이 제이시먼 바가 경제학 이론이라면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경제 현상이 나오겠지. 예전에 서강대학교 경제경영은 그렇게 나왔어. 제이시먼 바의 경제 이론이 나오고 다라마가 경제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 지원 학과마다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다르지. 이해됨?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잠깐 브레이크하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거의 다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뭘 할 거냐면 이걸 합니다. 요거 글자 수 이거 200자. 250자, 250자, 250자. 내가 구성도 다 지금 해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쪽 틀이라고 했어. 틀. 이쪽
다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현상은 은이라고 했다 내가. 제이시몬 바이의 자연의 대상화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연의 대상화의 관점으로 볼 때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돼. 블라블라블라. 또 제이시몬 라에 나타난 뭐지? 슬픔이 기쁨에게 그 시에서 나타난 슬픔이 기쁨에게 안 써도 되고 그냥 시에서 나타난 젊은이들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 행동은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다 로 해도 되고 제이시몬 바의 무엇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또 뭐 하나가 아니라 귤값을 깎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사자를 외면하는 것은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제이시몬 마의 그 소설 이게 마지막 3위 슈퍼스타즈인가 그런데 나타난 나타난 인물들이 달리기를 포기하고 어떤 행동을 한 행위는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혹은 제이시몬 라에 나타난 내용 중에 제이시몬 라의 내용 중 이러이러한 내용은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내가 지금 해준 게 뭐야?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 근데 비교도 봐라. 비교. 우리 아까 비교 어디 갔어? 없구나. 비교도 그런 거야. 제이시몬가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뭐다? 항상 논술에서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야. 뭐다? 그 밑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이시몬가에서 추구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 대한 지향성이다. 왜냐하면을 쓰려면 이 현재의 지향성이란 이렇게 들어가요. 서로 중심의 분석이 들어가지. 됐음? 오케이. 지금이 37분이니까 50분부터 글을 쓰고 시간 헷갈리네. 잠깐만. 6시 반, 7시 반, 8시 반. 그렇지. 그러면 8시 한 35분까지 1시간. 그 쓰지 못한 건 집에서 써오면 되고 아시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요 천자는 거기다 쓰세요. 천자는 이게 60분짜리였다. 60분. 그래서 한 40분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0분 동안은 원고지를 건드리면 안 돼. 버릇이 돼야 돼. 40분 동안은 내가 지금 쓴 거 있죠? 이 틀에 맞춰서 틀에 해당되는 어휘를 다 뽑아. 40분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을 마무리 못 할 거야. 물론 그 시간에 해도 돼. 마무리하지 못한 건 다음 시간까지 또 해오면 되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간 아니야? 기간? 그래서 아마 휴강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원장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이 아니라 지난 시간 과제 해온 사람. 잠깐만. 오케이. 과제 주세요. 일단. 아까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 펴봐. 그 글. 펴보자. 이게 지금 내가 개별적으로 첨삭을 할 때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논술은 논술만의 그 논리 구조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온 걸 보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글을 보면 일단 정말 잘 쓴다. 이런 글도 보이고 잘 쓴다. 이건 인간의 글이 아닌데는 안 보여. 실제로 내가 여기 우리 최 원장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논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첨삭을 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잖아. 내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아마 올려줘 보면은 너네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아니면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계속 문제를 지적하거든. 근데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거는 글이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초반에도 이 정도의 글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일 시험을 보러 갈 때 이 지금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너가 갈 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글들이 있어. 근데 오늘 글이 일종의 여기 개인의 동일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동일성에 해당되는 비교 글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변별력이 나오는 거는 사회적 동일성에서의 사적 동일성이 있지. 거기가 추론이 많이 들어가. 거기가 추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많은 글이 좋은 글이야. 근데 대부분의 글들이 그 분석도 좋고 쟁점도 좋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썼던 학생들의 글을 보면 여기서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투자가 많이 안 됐지. 근데 내가 몇몇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지금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여기 어떤 학생은 쌤 이거 쓰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근데 글이 너무 좋아. 4시간 걸려서 쓴 좋은 글은 그 다음에도 그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지. 처음엔. 그러다가 이게 3시간, 2시간 줄어요. 시간이 줄게 돼 있어. 근데 시간은 줄는데 글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해봐서 그래.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장 고도화된 상태에서 글을 써본 학생은 대충 쓰면 뭔가 찝찝해.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는 6월, 7월, 8월 초까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추론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되죠. 하나는 그거고, 그리고 이미 나한테 오늘 2명 정도 학생이 와서 쌤,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 줄 알겠는데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원래 막판에 나오는 말이거든. 학생들이 논술에 관심을 갖다가 뭘 써야 될 줄 알겠는데 이거와 관계된 어휘가 없네? 이렇게 돼. 그 나중이거든. 근데 이미 그 고민을 했다는 거 본인은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단톡에다가 올려놨거든. 거기 가보면은 개념어 사전하고 내가 또 하나 뭐였지? 논술 17주제.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논술 주제에서 편집도 괜찮고 이쁘네? 이런 글, 이런 책 있죠? 그걸 사서 미리 보세요. 보면 논술의 주제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하고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논술 주제를 읽다 보면은 비문학의 핵심적 쟁점도 많이 나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내 또 하나 당부한 게 너네 그 논술은 논술 전형으로만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논술 전형으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논술이죠. 그 다음에 수능이야. 근데 수능의 최저가 나오면은 수능 최저 나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지. 논술은 최저만 보지 그 수능 자체를 안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 2개 영역 2등급 혹은 2개 영역 각각 하나 2등, 하나 3등급 정도면 일단 중경예시 이상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생각해봐라. 2개 영역 2등급 혹은 뭐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으로 중경예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 근데 최저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근데 지금 6월이잖아. 6월 달이면 나머지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6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보잖아. 거의 지금 6월 지금 말이잖아. 그지? 5개월 정도가 남아있잖아. 그죠? 5개월 정도면은 본인이 우리 문과 쪽이니까, 인문계열 쪽이니까 국어하고 영어 탐구. 그지?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그 절대평가니까 영어와 탐구. 그 내가 아까 몇몇 학생 꾸짖었죠. 야, 글을 이렇게 쓰는데 국어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공부를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달라. 여러분도 스스로 알 거야. 근데 공부를 자기가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핑계를 대. 쌤, 저는 공부 못해요. 안 하고 못한다고 얘기해. 해보고 못하는 거 인정. 해보지도 않고 쌤,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근데 뭘 해도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무의미한 건 논술을 잘한다는 건 다른 것도 잘하는. 이미 사유구조가 있다는 건데 이 정도 사유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본인이 정말 안 한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하듯이 다른 것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입시는 이건 효율이다. 그지? 내가 지금 효율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지.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데 쌤이 재정반에서 가르쳤던 애 중에 우리 재수정규반 학생들은 담임이 이제 예를 들어 야 병천아 야 너 내신이 4.5? 근데 걔가 이제 2대 그 당시에 2대 정말 초교과 한참 인기 있을 때 지금 좀 인기가 떨어졌는데 초등교육학과는 2대에서 가장 높아요. 초교과를 내신 4.5로 지원한다고 해서 걔네 담임이 내 친구였거든. 근데 담임이 야 너 안 돼. 근데 걔가 그렇겠죠. 조인명천 선생님이 저 써도 된다고 했는데 야씨 논술한테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야 얘 논술 쓴 거 봐라. 이 정도면 임마 2대 초교과 붙고도 남아. 그리고 걔는 야 내신이 그 정도인데 논술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였어. 나랑 대판 싸웠어. 그래서 야 무조건 너 지원해. 물론 당연히 내가 이 말 한 건 걔가 붙었겠니? 떨어졌겠니? 붙었겠지. 붙어서 나중에 내가 내 친구한테 개새끼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지. 일단 중요한 거는 논술은 수능과는 무관해요. 내신과도 내신은 근데 4등급 5등급 나와야 돼.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 돼. 수능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건 최저 없는 대학이 절반이거든. 그치? 근데 최저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 훨씬 더 좋잖아. 최저를 갖고 올라가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근데 쌤 저는 최저 없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럼 좀 더 해야 됩니다. 최저 없는 데는. 알겠음? 근데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수능 최저를 받기 위해서 탐구, 그 다음에 영어, 자기가 국어, 그치? 우리 인문계열은 수학은 좀 거시기 하니까 나머지 가지고 집중해줘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거든. 6월이면. 아시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학생 거 한번 보자. 요거, 일단 이 글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에게도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래. 논술 시험을 시험장에서 이걸 썼다. 이거는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야.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갑니다. 볼까? 다들 썼으니까 같이 보자. 자, 먼저 뒷면부터 보죠. 뒷면 1번. 뒷면. 거기 보면 개인의 동일성은 외향의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 일단 앞부분에 잡아주죠. 외향의 동일성은 들어가. 개인을 구별, 객관. 여기는 뭐 이는 주로 성별, 피부색, 생년월일, 선천적 부여받은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 쟁점만 가져온 건데 그 근거로 삼아 이러한 요건들은 단순, 보편, 정확한 정보. 이게 자기 추론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글에서 핵심적 어휘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써봐. 그럼 글이 짧은 시간에 정말 빨리 늡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런 단어. 개인 판단 절대 기준. 그러나 이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간과 심층적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죠. 반면에 사회적 동일성은 이제 사회로 갔어. 개인을 구분하는 주관. 왜냐하면 객관이기 때문에 대비적 개념으로 주관을 넣었어. 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상징적으로 나타난 특성 기반에서 더불어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복잡하지만 다양하고 세부적인 상대적 근거. 그지?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적인 추론이 들어갔지. 가지고 근거를 기준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개연성을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개연성이잖아. 늘 그러한 보편성이나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개연이란 말이 뭐야? 그럴싸한 거지. 그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개연성이잖아.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확실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져. 분석이 더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동일성에서 사적인 거는 정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두 사람 간의 암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또한 후천적 성격으로 인한 가변성도 진여.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 우리 왜 친구의 관계가 어느 날 서로 빡쳐서 싸운 다음에 친구 관계에서 왼수가 되기도 하고 연인 관계에서 왼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 관계에서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가변적이야. 그래서
진여,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무슨 말이야? 야, 쟤네 친구인데?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야. 인간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 두 가지 동일성은 객관주간 보편 절대적인 차이가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두 동일성을 비교할 수 있어. 됐죠? 앞부분으로 가봐. 여기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쌤 핵심적 쟁점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한 3분의 1 정도 있잖아. 플러스 알파가. 그래서 여러분이 글 쓸 때 쓰면서 잠깐 이거 여기까지는 다들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뭘 써야 되지? 틀려도 좋으니까 글 쓰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추론. 그게 들어가야지만 변별력이 있어.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거지. 수험생이 경쟁률이 10대 1이야. 10명을 뽑아. 경쟁률이 30대 1이야. 그쵸? 그럼 300명 중에 내가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쓰면서 남들도 이 정도 썼겠지 하고 쓰는 거는 변별력이 없지. 남들이 쓴 거는 핵심적 쟁점이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내 글에 변별력이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시험장에서 일단은 주제문에 대한 핵심적 쟁점을 찾는 친구들이 전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만 보면 3대 1의 경쟁률을 확 줄어. 경쟁률이 3대 1로. 그거 쟁점을 맞추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 3대 1은 뭐냐면 쟁점은 맞은 애들이야. 개인의 경험상. 그리고 합격하는 아이들은 쟁점 플러스 자기 추론이 들어간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쟁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너의 추론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그 추론이 들어가야지만, 자기 추론이 들어가야지만 합격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보자. 자, 이 친구 거 사회적 동일성으로 갔죠. 공적, 사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 공적 관계는 법, 규약, 절차와 같은 것이고, 이를테면 전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1차 집단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보다는 형식적, 규범적, 수단적 관계를 맺는 2차 집단적 성격. 이거 자기 추론이야. 그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공적 관계의 동일성은 객관, 공식적, 끊고, 하지만 이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개인에게 정형화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체적 개인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도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 주체성, 그거는 거의 안 들어가지. 이 사람이 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적 관계는 그 사람의 주체성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 근데 이에 반해 사적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습관, 선호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주로 공적인 수단의 통제보다 비공식적 수단의 통제, 공적 관계와 달리 정서, 그 다음에 따라서 사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을 판단할 때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러나 이는 주관적이야.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 친구는 전체적인 글을 풀어낼 때에 신뢰도란 말을 중심으로 풀어내잖아. 신뢰도가 공적인가 사적인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그렇지? 근데 사회적 관계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 그러나 그건 객관적 정보야. 근데 주관적, 사적 관계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걸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걸 보냐 하면은, 야를 보세요, 야. 자. 다른 친구들의 글들도 괜찮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쟁점을 잘 잡은 글. 그리고 어떤 글은 쟁점을 잘 잡았고, 어떤 글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잡았지만 추론이 약했고, 어떤 글은 또 추론은 좋은데 핵심적 쟁점을 못 잡은 글. 그러니까 어떤 글은 못 썼다라고 말할 수 없어. 잘 썼지만 이게 더 들어가야 돼. 내가 보통 이렇게 설명해 주지. 근데 아예 못 쓴 글은 못 썼다고 얘기해. 너 이거 일단 가장 커다란 문제는 주제문을 못 잡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보세요. 첫날 여러분이 쓴 글하고 지금 걸 비교해보면 본인이 알아. 일단 글의 첫 번째 날, 첫날보다 우리가 글의 구성 자체가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어휘 설정이 훨씬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내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개별 첨삭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 평가를 함으로써 이게 일종의 집단지성이 작용된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내 글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구나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여러분한테 이건 네 글은 이런 게 좋아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자기가 모르잖아. 그럼 그 글은 발전하지 않아. 내 글이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그런 장점을 쓸 때에 나의 의식에서 어떠한 것들이 떠올랐는지를 파악해야 돼. 이해됨?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장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다시 내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보자. 이 친구도 개인의 동일성은 외향의 동일성, 여긴 비슷하죠? 외적인 동일성의 형태, 동일성, 형태상의 일관성, 타인에게 개인 동일한 존재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즉각적, 기초적. 이런 단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근데 외향적 특성 곧 동일성의 시각적. 이걸 넣었어. 시각이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지. 좋은 거지. 이러한 근거들은 타인을 인식하는 데 개인의 객관적 지표, 결론적으로 신체적 동일성,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 구축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활용, 개인의 동일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 잘 잡았죠? 쉬운 어휘지만은 핵심적 쟁점과 자기 추론이 좋다. 그 밑에 거. 개인의 동일성은 사회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형성, 이는 소속 관계매점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기반한 정체성. 이런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와 환경 속의 형성, 변화 복합.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특징은 상대성과 가변성.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동일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이게 왜 좋냐면 사회적인 동일성이란 말을 다양한 어휘를 갖고 규정하잖아. 이해가 되지? 사회적 동일성이 뭘까? 관계야. 근데 이 친구는 어휘를 봐봐 다시.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네 번째 줄. 거기 400자 라인. 환경, 형성, 복합, 상대, 가변, 독립, 사회적 맥락.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치? 이렇게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규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야. 오케이? 넘겨볼까?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잘 쓴 글인데 일단 눈으로 어휘만 한번 쫙 보세요. 어휘만 한번 쭉 눈으로 스캐닝해 봐봐 한번. 자, 이거 실제로 항상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맨 처음 본다고 해서 단락 구성, 그 다음에 주제문 설정. 이 친구도 사회적 동일성은 공적 관계에 기반했다. 그럼 우리의 의식은 이 공적 관계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는 제도, 사회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표식과 체제, 그리고 사회적 객관성, 공인되는 제도, 신분증명, 주민등록과 같은 단순. 어때? 점점 어휘가 구체화되잖아. 넓은 데에서. 그지? 그 다음에 행정수단, 사회 속의 고유한 신분 고정. 근데 보통 여기까지 쓰는데 또 들어가죠. 이와 같은 장치는. 여기가 이제 본인의 추론이 더 들어간 거야. 단순히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 정체성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근데 그 이상이다. 뭘까? 결론적으로 개인은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공적 기호를 통해 이런 단어죠. 공적 기호. 주체를 인식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첫 번째 핵심적인 거 잘 잡아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800자 라인이야. 이러한 제도는 해서 한 번 더 들어갔어. 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라고 해서 또 들어갔어. 근데 보통 결론적으로라고 동그라미 쳐봐.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라고 쓰면은 보통 어때? 앞에 걸 정리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정리하지 않았어. 추가적 추론을 통해서 규정해 준 거야. 그치? 단계가 3단계인 거지. 맨 앞에 핵심적 쟁점 잡았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서 또 다른 의미 추론이 들어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추론이 들어갔다고 보니까 핵심적 쟁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별력이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봐봐. 자, 사회적 동일성은 사회적 관계. 이거는 비공식적이다. 끊고 이는이라고 쓰면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 이는은 의미 부여야. 이는 하면서 일상적인 관계와 상호작용, 형성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지? 쟁점을 가져왔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정체성 끊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체성은 사회제도 바깥에서 이런 단어 자기가 추론한 거죠.
존재, 강력하게 개인의 자아를 규정해. 이런 거 자기 주론이잖아. 근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사회제도 바깥에서 강력하게 자아를 규정한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다른 친구들도 글을 통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잠깐만. 나도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체성을 자아로 바꿨어? 오케이. 그런 거지. 따라서 사적인 유대감이 나왔죠. 관계 속에서 작용되는 감정.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감정, 기억을 떠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 감정, 기억. 상호관계성이 구축되고 끊고 여기까지도 이제 추론이 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인의 행위와 감정 안에서 존재를 확인한다. 그치? 그 말은 우리는 타인과 나와의 행동, 그 안에 감정에서 그 다음에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말. 그치? 이게 자아를 확인한다가 아니라 존재로 또 바꿨어. 정체성, 자아, 존재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존재를 확인한다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게 된.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의한다는 말이 이건 정체성이라는 단어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근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풀었어. 또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게 된다. 맞지? 다양하게 의미를 규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위에는 결론적으로 오고 여기는 그러므로지. 그러므로 주관적이며 상호적인데 결론적으로 사회적 동일성은 사적 관계에 의해 더 깊이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그렇죠? 근데 어휘가 여러분이 보더라도 어려운 어휘는 아니야. 그런데 어휘를 다르게 막 규정하잖아. 이해가 되지. 그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단톡에 올렸지만은 그 책을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쌤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휘가 유사한 어휘들이 계속 나중에 시간에 반복돼. 그러면 논술의 주제라는 것이 근데 반복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논술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봐봐라. 자, 모든 논술 문제의 핵심은 근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근대야. 근대에 대한 비판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근대를 비판한다? 근대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리고 현대. 요거를 지금 이렇게 통합하고 고대는 신화의 세계. 그치? 그리스 신화, 기독교 신화 이런 거. 사람은 저 동굴에 살면서 번개치고 홍수나고 늘 공포에 쌓여 있잖아. 근데 우리보다 훨씬 어떤 위대한 뭔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거야. 그걸 신화적 세계라고 하거든. 신화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신화로 세상을 이해한다. 첫 시간에 내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너네 왜 걔 누구지? 활 쏘는 걔 누구지? 저거 서로 사랑해라 막 빵 쏘는 누구지? 걔? 큐피트. 봐라. 큐피트 어떻게 생겼어? 날개 달린 베이비지.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이 날개 달린 베이비를 왜 날개를 넣었을까? 베이비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순수해지고 심지어 유치해지잖아. 베이비야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유치해야지만 사랑이 돼. 왜 날개가 있을까요? 날개의 의미는 상상이야, 상상. 콩깍지가 껴야 되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때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건 유치해야 되고 상상력이 있어야 돼. 그래 너네 왜 이카루스 알지? 이카루스 날개 달고 쫙 태양을 향해 올라가지. 이카루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이달로스지. 다이달로스가 무슨 신이야? 아니지. 다이달로스는 미로의 신이야. 미로 만드는. 잘 생각해. 아버지가 다이달로스고 아들이 이카루스야.
아버지가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 미로라고 했지. 그 미로에서 벗어나는 게 이카루스지. 그러니까 이카루스는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가 필요해서? 날개. 그리고 날개를 달고 떨어질 줄 알지만 태양을 향해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미로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 이 현실을 벗어나는 건 이카루스와 같은 노력과 비상하고자 하는 의지, 떨어질 줄 알지만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신화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지. 그죠? 당연히 고대는 그랬어. 중세로 이 중간에 이 신화의 시대 그리고 고대 철학은 이렇게 순서가 신화의 시대,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고대는 누구부터 시작이 되면 소크라테스부터 생각한다고 보면 돼. 자, 저 신화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눈을 어디로, 인간으로 돌리기 전에, 야,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뭐 4원소설, 5원소설, 물, 불, 뭐 바람, 이런 거. 그때 자연 철학이 시작이 돼. 신화에서 자연 철학. 세상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근본은 뭘까?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철학적 사고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고대는 다시 인간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연에서 인간으로. 근데 중세는 누구부터 시작이 돼? Before Christ. 드디어 지저스가 이 땅에 오지. 그치? 다시 인간의 관심이 어디로 가? 신으로 가지, 신. 야,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거야. 중세는 그렇게 1500년까지 시작이 돼. 1500년 동안 중세야. 그러다가 근대가 시작이 돼.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야?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이 바로 근대, 바로 이성이야. 이성의 탄생. 이성. 근데 모든 논술은 여기서 시작돼. 이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거야. 이성. 이성은 하나는 비판적 이성이고 하나는 도구적 이성이야. 도구적 이성.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 합리성, 효율성,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거든. 근데 내가 왜 자본주의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은 이성에 대한 비판이야.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우리 쌤이 히틀러야. 히틀러인데 내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여러분이 나의 꼬봉들이야. 나치야. 내가 그랬어. 야, 내가 유대인 진짜 싫어하는데 이 새끼들 원샷에 죽이는 방법이 뭐 없을까? 니들이 그러는 거야. 형님, 그렇지. 샤워실에 가둬서 내가 원샷에 죽이는 효율적인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합리적인 방법. 그 합리야.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근데 니들이 형님, 합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 죽일 때 가장 좋은 거 일단 모으세요. 아우슈비츠로. 그리고 독가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효율성이야. 그치? 근데 여기 이상한 애가 한 놈이 형님,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합리적인가요? 합리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하나는 야, 유대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도구적 이성. 한쪽에서는 형님,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요? 비판적 이성. 그럼 봐라. 자연을 개발을 해야지. 야, 저기 숲에 있는 모든 나무 다 싹둑 잘라가지고 목재를 팔면 돈 되지 않을까? 도구적 이성. 형님, 자연을 파괴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비판적 이성. 그렇지? 야, 사람을 말이다. 사람을 장기를 뽑아가지고 팔면 돈 되지 않나? 효율적 이성. 비판적 이성. 사람을 대상화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요? 그치?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 인간의 상품만 많이 들어봤지? 인간도 효율을 가지고 선택하고 효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수능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야. 40만 명을 어느 날 원샷의 시험을 보게 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쓸 수 있어. 겁나 효율적이지. 근데 한편에서는 야, 사람을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거 그게 합리적이냐? 이게 논술의 핵심인 거야.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잘 생각해봐라. 예,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비판적 이성이지. 그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이쪽에서 봐라. 제이시먼 다도 숲을, 동물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인간을 돈 깎으려고 하잖아. 그죠? 할머니한테 자신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여기 제이시먼 마번 여기에서도 열심히 달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지. 맞아? 자, 지난 시간에 생각해봐라. 우리 여성성. 여성을 남성이 통제하려고 해. 여성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수단화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비판. 근데 그게 과연 합리적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소비. 소비는 뭐죠?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지. 근데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는 게 맞아 하고 또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논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와. 근대 이성 비판이야. 그렇대잖아. 그렇대.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하는 대부분의 논술에 대한 비판은 다 효율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 논술 주제에 그게 나와 있어. 근대 이성 비판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뭐야? 효율이야. 빨리. 그치? 뭐든지 빨리. 시간을 절약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죠? 수능이 왜 좋은 시험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효율의 극대화. 그게 수능 시험이다. 여러분도 수능에 의해서 등급으로 나뉘어지잖아. 얼마나 효율적이야. 근데 사람을 이거 이렇지 않냐? 그거 까먹고 있지만 내가 묻는 거야. 묻잖아. 야, 너 국어 몇 등급이야? 배시시 부끄러 5등급이야. 그럼 속으로 씨발. 나 5등급인데? 그치? 근데 사람을 어떻게 너 몇 등급이니? 이건 그냥 성적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그 등급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있어 없어? 없죠요. 본래는 없어. 논술은 그래서 얼마나 평등해. 니네가 몇 등급인지 별로 관심 없거든. 다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죠?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성, 자연,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근본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논술 문제는 다 그거야. 다 근대 이성과 관계되지 않는 논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요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봐라. 노동은 소외다. 왜? 노동이 도구화될 때 소외가 되는 거지. 노동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할 때 소외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쌤이 여태까지 했던 말은 다 저거와 관계되는구나. 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문제는 이거와 관계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논술이 17개 정도의 주제면 웬만한 걸 다 커버한다는 거야. 그걸 보면 대략적으로 주제의 범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논술의 주제가 랜덤하게 나오진 않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요거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다음 시간 휴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요거 1번 문제 비교까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고 다음 시간 휴강 그 다음 시간까지 글 써오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휴강은 근데 아마 여기 원장님이 공지를 보낼 거야.